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은 우리 집과 수십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얻은 것이라고는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전부였죠. 그러고는 딸은 제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 저 산골짜기에나 가서 사세요. 하지만 며칠 후 제가 그 버려진 오두막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 딸은 충격에 빠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정, 나이는 58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제 가족을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신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제 남편 박상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우리는 안락한 집과 안정된 미래라는 자산을 쌓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딸 지아는 필요한 모든 것과 원하는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랐죠. 유언장 낭독은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다크서클이 짙은 중년의 변호사로 서류를 검토하며 연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는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떨며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제 옆에는 지아가 흠잡을 데 없이 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옷이었습니다. 딸의 자세는 뻣뻣했고 거의 참을성 없어 보였습니다. 고 박상호 씨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른 기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씨와 저는 28년간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년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함께 일구었습니다. 저의 아내 김혜정에게는 변호사가 읽기 시작하자 저는 의자의 등을 곧게 폈습니다. 강원도 산길에 있는 오두막과 그 안에 모든 내용물을 남긴다. 저는 혼란스러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두막이라니 상호 씨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그 낡고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서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죠. 저의 딸 박지아에게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가족의 집, 모든 은행 계좌와 투자금, 그리고 총 50억 원의 현금을 남긴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억 원, 제가 거의 30년을 살았던 집,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 지아가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저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를 받았습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착오 없어요, 엄마. 아빠는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최 변호사는 연민에 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유언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모님, 남편분께서 자신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4월의 햇살은 무자비할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마치 오븐의 열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딸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수십 년간 해왔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살 곳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엄마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농담하는 기색이라도 있는지 살폈지만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지아야, 이 집은 28년 동안 내 집이었어. 내 아빠와 함께 내 인생을 일군 곳이라고. 아빠는 이제 여기 안 계세요. 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 거예요. 이제 엄마는 오두막이 있잖아요. 그 오두막은 전기도, 수도도 없어.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딸은 제 문제가
하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고치셔야죠. 보세요. 이 일이 불미스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요. 짐 쌀 시간, 일주일 드릴게요. 저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이요. 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독립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항상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 며칠은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물품, 가족 사진, 그리고 여행 가방 2개에 들어가는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지아는 마치 감시관처럼 모든 것을 감독하며 제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도자기 세트를 챙기려 하자 그건 집에 딸린 거예요. 제 유산의 일부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지아야라고 하자. 어쨌든 이제 제 거예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낡은 차에 짐을 싣고 있을 때 지아는 제가 본 적 없는 새 드레스와 보석을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란 걸 이해해 줬으면 해요. 딸이 말했지만 그 말투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빠에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가 다가왔고 순간 저는 딸이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마 아빠가 마침내 깨달으셨나 보죠. 엄마가 항상 짐이었고 항상 아빠에게 의존만 했지 실질적으로 기여한 건 없었다는 걸요. 아마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룬 저 같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갖도록 해주고 싶으셨겠죠. 딸의 말은 총알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아야, 난 널 키우기 위해 내 경력을 희생했어. 너와 내 아빠가 원했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되려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누가 엄마한테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에 올라 제가 성인이 된 후 유일하게 알던 집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딸은 현관에 서서 눈곱만큼의 후회도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제 기억보다 훨씬 더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현관 계단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첫날 밤 낡은 담요를 깔고 바닥에 누워 지붕의 구멍으로 별을 바라보며 저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집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딸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내가 낳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 하지만 눈물이 뺨에서 마르고 고요한 숲이 저를 감싸 안으면서 제 가슴 속에서 작은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제가 포기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딸은 이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오두막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두막에서의 첫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먼지 쌓인 서랍에서 찾은 낡은 손전등과 양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수도 시설이 없어 거의 1km를 걸어 아직 물이 나오는 우물까지 가야 했고 물통은 날이 갈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시 생활의 편안함에 익숙했던 제 손은 금세 물집과 굳은 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감정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언니인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멀게 들렸습니다. 혜정아, 지아가 하는 말이 사실이니? 걔가 무슨 말을 하는데요? 저는 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유언장 낭독 때 변호사한테 달려들고 돈을 전부 못 받게 되니까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쳤다던데. 전화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난 절대. 그리고 네가 계속 지아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면서 유언에 이 일을 제기할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했다던데. 거짓말이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니, 난 언니 동생이잖아. 언니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아,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아가 전화했을 때 무척 괴로워 보였어. 네가 무섭다고 하더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썩은 나무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지아는 제 집을 빼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제 다른 모든 인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누이인 경숙 씨는 우리의 금요일 점심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형님, 당분간 혼자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게 친자매나 다름없던 사촌 미경이었습니다. 지아가 그러는데 형부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더라.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모든 전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아는 제가 탐욕스럽고 절박한 미망인이며 남편조차 자신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당이라는 이야기를 치밀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오두막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지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새 차를 타고 왔는데 입고 있는 코트는 아마 제 차 전체 가격보다 비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딸은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지 보러 왔어요. 저는 부서진 방충망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그 존재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아? 엄마 보러 오면 안 되나요? 딸은 웃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엉망이네요. 그렇죠? 저 깨진 창문이랑 지붕 좀 봐요. 세상에, 정말 여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니. 어떻게든 적응하셔야겠네요. 딸은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잖아요, 엄마. 가족들한테 엄마 얘기를 좀 했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실대로요. 유언장 낭독 이후로 엄마가 너무 비통해하고 아빠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에 대해 아주 불쾌한 말들을 하고 다닌다고요. 지아야, 그건 사실이 아니잖니. 너도 알잖아. 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인식이 현실이죠, 엄마. 그리고 사람들은 엄마가 슬픔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딸은 돌아서서 차로 향하다가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선희 이모가 엄마가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아빠는 이 나라 최고의 변호사와 일하셨어요.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됐어요. 만약 엄마가 뭔가를 시도하면 그나마 가진 푼돈마저 다 잃게 될 거예요. 딸이 떠난 후 저는 그 부서진 문 앞에 한참 동안 서서 딸의 차가 흙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상황의 현실이 눈사태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집과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아가 제 평판까지 체계적으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깨진 창문을 테이프와 판지로 겨우 막으면서 저는 지난 28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엄마였을까? 그렇게 나쁜 아내였을까? 지아가 7살 때 폐렴에 걸렸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자고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딸이 했던 모든 학예회, 제가 도와줬던 모든 과학 프로젝트, 그리고 10대 시절 딸이 늦게 귀가할 때마다 밤새워 기다렸던 모든 밤이 떠올랐습니다. 2001년에 상호 씨가 직장을 잃었을 때 제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시 접수원으로 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가 더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 그가 지아를 위해 집에 누군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직장을 그만뒀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 그리고 지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사 온 지 2주 후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영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호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노인이었습니다. 혜정 씨. 그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일은 안타깝게 됐네. 그리고 자네에게 일어난 일은 더더욱 안타깝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어르신. 내가 이 땅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 땅의 가치를 잘 알지. 자네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주 똑똑했지. 당시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처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두막에서 두 번째 달이 끝날 무렵 저는 살이 빠졌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눈가에는 새로운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강인함. 날마다 더 강해지는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에 잔해를 쓸다가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헐거워진 마루판 아래에 반쯤 묻혀있던 낡고 이상한 열쇠였습니다. 제가 본 어떤 열쇠와도 달랐고 무거웠으며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햇빛에 비춰보며 손가락 사이로 돌렸습니다. 이 열쇠는 어느 문을 위한 것일까? 구석구석 다 안다고 생각했던 오두막에서 저는 완전히 새롭고 신비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촛불이 주위에서 깜박이고 밖에서는 숲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동안 저는 그 열쇠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독할 수 없는 작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왠지 모르게 이것이 평범한 열쇠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절망과 슬픔 외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 아래에는 훨씬 더 강력한 것,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작고 낡은 금속 열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고독한 삶이 전혀 다른 무언가로, 지아에게는 상상도 못할 놀라움을 안겨줄 무언가로 변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열쇠에 대한 집착은 며칠 동안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땔감을 모으고 물을 길어오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으려는 생존을 위한 일과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주머니에 그 열쇠를 넣고 다녔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그 용도를 해독하려 했으며 열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새겨진 기호들은 낯익어 보였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작고 섬세해서 마치 오래전 숙련된 장인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열쇠를 발견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오두막을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산 몇 달 동안 저는 생존에 너무 바빠 제대로 탐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열쇠라는 동기를 가지고 저는 그 열쇠에 맞는 자물쇠, 칸막이 또는 숨겨진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하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피했던 축축하고 거미줄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손전등과 새로운 결의로 무장하고 저는 제 무게에 위협적으로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넓었고 오두막 전체 구조 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벽은 거친 돌로 되어 있었고 바닥은 다져진 흙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먼지 덮인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녹슨 연장들이 벽의 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뒤쪽 벽에 박혀있는 작은 철문이 낡은 선반 뒤에 거의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 문에는 제가 열쇠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기호가 새겨진 작고 화려한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돌아갔고 아마도 수년간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며 벽에 박힌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갈색 종이, 봉투와 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두 물건을 모두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제 심장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저는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법률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 증서, 지형도, 그리고 정부의 공식 인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에서 찾은 돋보기를 사용해 더 자세히 읽으면서 저는 제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광물 채굴권이었습니다. 오두막이 위치한 전체 부지에 대한 채굴권이었죠.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작은 땅뿐만 아니라 언덕까지 뻗어 있는 15만 평에 달하는 땅이었습니다. 문서를 읽는 동안 숨이 가빠졌습니다.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류에 따르면 상호 씨의 가족은 대대로 이 땅의 광물 채굴권을 소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씨가 사망하기 불과 2년 전에 작성된 최신 지질학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상당량의 고품질 석영 매장지를 나타냈고 중보석 광맥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한 광산 회사로부터 채굴권을 사겠다는 제안서였습니다. 그 제안은 상호 씨가 죽기 6개월 전에 이루어졌지만 여백의 손으로 쓴 메모에 따르면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릴 것이다. 그의 익숙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저는 더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상호 씨의 필체로 제 이름이 쓰인 봉인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혜정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것을 찾았다는 뜻이겠지. 지아가 너무 심하게 굴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그 아이의 성격을 알기에 아마 그랬을 거야. 저는 종이 위로 떨어지기 시작한 눈물을 닦기 위해 읽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궁금해하겠지.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왜 지아에게는 집과 돈을 주면서 당신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오두막을 남겼을까? 답은 간단해. 나는 당신을 알아, 혜정. 당신의 강인함, 회복력,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아는 아무것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어.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줬고, 그게 그 아이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탐욕스럽고 조종적이며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두려워.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직접 남겼다면 그 아이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떻게든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방법을 찾았을 거야. 저는 불규칙한 호흡을 하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 사랑, 당신에게는 지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진정한 내면의 힘이 있어. 나는 누군가 이 오두막에서 이 보물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오래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일 거라고 알았어. 이걸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해줘. 지아는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시험이지. 이 땅의 광물 채굴권은 내가 지아에게 남긴 집과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것은 당신의 자유, 당신의 독립, 그리고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기회야. 은행개인 금고에 당신 이름으로 등록된 상자에 더 많은 서류가 있어. 금고 번호는 이 편지 뒷면에 있어. 현명하게 사용해줘. 우리가 함께한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을 사랑했어. 혜정. 당신을 이런 시험에 들게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 이제 살아. 우리 둘 목까지 사라져. 편지 끝에는 180여기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두막 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상호 씨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불공평해 보였던 유언은 사실 지하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동시에 딸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를 제게 주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 시험에서 살아남을 것을 알 만큼 저를 잘 알았지만 동시에 지아가 저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딸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딸이 그런 잔인함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언제 딸이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았을까요?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절망하거나 버려지거나 배신당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잊고 있던 감정, 힘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고 마침내 짐이라고 여겼던 엄마를 떨쳐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실제로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이 바로 상호 씨가 그녀가 실패하기를 바랐던 시험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내은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186번 개인 금고에는 더 많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지질 보고서와 채굴권에 관심을 보이는 3개의 다른 광산회사와의 서신이 포함되어 있었죠. 상호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받은 가장 최근의 제안은 80억 원이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마도 예전에 제 집이었을 그곳에서 자신이 거둔 큰 승리라고 생각하는 돈을 쓰고 있을 지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엄마가 방금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새로운 힘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을 키운 여자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조용한 조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호 씨는 계획에 있어 꼼꼼했고 저 또한 실행에 있어 그만큼 신중할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웃 도시에 있는 다른 변호사, 지아를 모르는 변호사와 연락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광물 권리 및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여주자 그의 눈은 직업적인 관심으로 빛났습니다. 김혜정 여사님, 그가 서류를 더 잘 보기 위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남편분께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광물 권리는 합법적이며 다른 어떤 유산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따님께서 집과 돈을 상속받으셨지만 이 광물 권리는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다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광산 회사들의 제안은요? 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합법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중 2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평판이 아주 좋은 곳들이죠. 하지만 여사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립적인 지질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준보석 가격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의 조언에 따라 저는 독립적인 지질학자를 고용하여 부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윤 박사는 희끗희끗한 턱수염에 암석과 광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열정으로 반짝이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그가 정교한 장비를 가지고 제 부지를 돌아다니며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버려진 여자의 모습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저는 지아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그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체국이나 마트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박지아 씨 말이야, 돈을 물쓰듯 쓴다더군. 마트줄에서 이 여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달에만 차를 3대나 샀대. 그녀가 계획 중인 유럽 여행은 또 어떻고?
그녀의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2달이라니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어. 내 조카가 시내 보석상에서 일하는데 이 여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아 씨가 거기 4번이나 가서 내 연봉보다 비싼 보석들을 사갔대.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며 이 대화들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상호 씨가 예상했던 대로 미래에 대한 고려 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 박사가 제게 보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환했습니다. 김혜정 여사님, 여사님의 부지는 말 그대로 보물입니다. 석영 매장량이 방대하고 품질도 높지만 그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닙니다. 또 무엇을 찾으셨나요? 자수정입니다. 보석 품질의 자수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있죠. 녹색 토르말린입니다. 제가 찾은 표본들은 상당한 매장량을 시사합니다. 저는 보석에 대해 잘 몰랐지만 윤 박사의 표정을 보니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채굴권은 120억에서 18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토르말린 매장량이 제가 예상하는 만큼 방대하다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180억 원. 지아가 상속받은 것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보수적인 추정치였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저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호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명백한 굴욕을 제 인생 최대의 승리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한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인 호기심에서 지하의 활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행에서 소액 거래를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제 옆 창구에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제 투자 계좌로 6천만 원을 더 이체해야 해요. 그녀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유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곧 큰 지출이 있거든요. 유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니. 그녀가 이미 당장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몇 분 기다렸다가 같은 창고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신입인 듯한 젊은 남자였고 약간 지쳐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나간 분이 박지아 씨 아니신가요? 제 친척인 것 같아서요. 아, 네. 박지아 고객님은 요즘 거래가 많아서 아주 바쁘시죠. 거래라고요? 다른 고객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는 마치 흥미로운 소문을 공유하려는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렇게 빨리 돈을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거의 매일 거액을 인출해 가세요. 이것은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지아는 상호 씨의 돈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 후 상호 씨의 서류를 수십 번째 검토하다가 이전에 간과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지질 보고서 중 하나의 여백에 쓰인 작은 메모였습니다. 지아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인내심이 전혀 없었다.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원했지. 반면에 혜정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이해한다. 상호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딸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충동적인 성격, 모든 것을 즉시 가져야 한다는 욕구를 보았고 그 약점을 그녀에게 불리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시내에 잠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필수품 구매를 제외하고는 몇 주 동안 부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자신의 새로운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옷가게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제가 지난 5년간 옷에 쓴 돈보다 더 비쌀 코트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그녀가 거울 앞에서 빙글 돌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 파리 여행 갈 때 입으려고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객님. 점원이 아첨하며 대답했습니다. 딱 맞는 신발도 있답니다. 저는 옷걸이 뒤에서 들키지 않고 지아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쇼핑했고 가격을 묻지도 않고 가장 비싼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상받으려는 듯 돈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큰 쇼핑백 4개를 들고 가게를 나왔을 때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여행사였고 거기서 1시간 이상 머물며 화려한 휴가를 계획하는 듯했습니다. 그 후에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쇼윈도를 통해 저는 그녀가 자신의 유산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집들의 카탈로그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슬펐습니다. 지아는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갑작스러운 부를 관리할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안에 자신을 재정적 파탄으로 이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와 제가 관찰하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아는 한 달에 약 7천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녀의 50억 원은 6년도 채 되지 않아 바닥날 것이고 대출로 쌓이고 있을 이자는 계산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호 씨가 옳았습니다. 지아는 진정한 부를 다룰 절제력이나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촛불이 주위에서 깜박이고 밖에서는 숲이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동안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 광물 권리를 현실로 바꿀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조건에 맞춰 그리고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놀라움을 맛보게 되겠지만 먼저 그녀는 추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오두막으로 이사 온 지 6개월 후 제 인생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광산회사에 채굴권을 140억 원에 팔았고 신중한 협상 끝에 미래의 로열티까지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제 삶을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오두막에 살았지만 이제는 눈에 띄지 않게 전기와 수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곳은 여전히 낡아 보였고 정확히 지아가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제 편의를 위해 미묘한 개선을 했습니다. 제 변호사인 강 변호사는 돈이 완전히 보호되고 분산되도록 모든 것을 구조화했습니다. 저는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고도 남을 충분한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지아의 삶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잔인한 딸에게 버려진 불쌍한 늙은 어머니로 동정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정보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은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의 추락 속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샀던 차 2대를 팔았대. 이 여사님이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유럽 여행도 취소했고요. 정말요? 저는 놀란 척 물었습니다. 제 시누이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지아가 거의 매일 은행에 와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한대요. 벌써 빚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단 6개월 만에 3억 원의 빚이라니. 지아의 자기 파괴 속도는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화요일 오후 약국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항상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여전히 비쌌지만 구겨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드러나는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침내 깨닫고 있는 사람의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항불안제와 수면제를 사면서 약사에게 건강보험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지 낮은 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제는 안락해진 제 오두막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아의 목소리는 제가 어릴 때 이후로 들어본 적 없는 작고 연약한 소리였습니다. 지아구나.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찾아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에요. 저는 창밖으로 숲의 어둠을 내다보며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 지금요. 아주 중요해요. 알겠다. 어딘지 알지. 1시간 후 흙길을 따라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관으로 나가보니 더 이상 그 호화로운 차가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모델, 아마도 중고차일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것처럼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가 현관 불빛 아래로 다가왔을 때 저는 그녀가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은 붉고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어릴 때 문제를 안고 제게 찾아왔던 모든 순간들과 대학에 들어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결정한 후 그 방문이 완전히 끊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들어올래? 저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를 오두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옳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아는 제가 손님을 위해 놓아둔 의자에 앉아 마치 처음 보는 곳인 양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개선하셨네요.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무릎 위에서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공경에 처했어요. 심각한 공경이에요. 어떤 공경? 돈 문제요? 빚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요. 얼마나? 거의 5억 원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어요. 아빠 돈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리석은 투자를 했고 비싼 물건들을 샀어요. 생각 없이 돈을 썼어요. 대출 이자가 저를 질식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기였고 제 어린 소녀였으며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로 변해버린 이 여자를 하지만 지금 제 초라한 오두막에 앉아 이전의 모든 오만함이 벗겨진 채로 저는 그녀가 예전에 어땠는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니?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자격 없는 거 알아요. 엄마한테 끔찍하게 굴었던 것도 알지만 제게 남은 가족은 엄마뿐이에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순간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키웠고 그녀가 제게 아무리 큰 고통을 주었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소녀였습니다. 지아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너는 나더러 저 산골짜기에 가서 살라고 했지. 너는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불렀고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으며 내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나를 쫓아냈어. 알아요, 엄마. 알아요. 그리고 정말 후회해요. 너는 내 가족 사진, 내 옷, 심지어 우리 엄마의 도자기까지 빼앗아 갔어. 너는 내가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고 항상 짐이었다고 말했지.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뺨을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잔인함을 상기할 때마다 움츠러드는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오두막에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말해봐, 지아야. 뭐가 달라졌니?
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내가 좋은 엄마가 된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항상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몇 달 동안 조용히 고통받고 굴욕당하고 버려졌던 제 마음은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살면서 내가 뭘 배웠는지 아니, 지아야?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내가 같이 있기 위해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는 걸 배웠지.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배웠어. 엄마, 제발요, 갚을게요. 제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빌려주신 모든 돈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무슨 돈으로 갚을 거니, 지아야? 내가 보기엔 내 유산을 거의 다 썼던데. 5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니?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녀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에 어둠을 내다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이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지아가 굽실거리며 도움을 청하러 돌아오는 날을 환상처럼 그렸습니다. 제 환상 속에서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여기 정말로 무너지고 절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제 감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집, 제 변호사 사무실, 모든 걸요.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해야 하지, 지아야? 네가 모든 것을 가졌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너는 내 안위를 신경 썼니?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이 미워요.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아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동정심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상호 씨가 제 안에서 보았던 사람, 강하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아야,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단 한 번의 제안이야. 그녀의 눈이 절박한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내 빚을 갚는 걸 도와줄게. 하지만 선물이 아니라 대출로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 붙을 거야. 뭐든지요, 엄마.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조건을 듣지도 않았잖아. 저는 지하 맞은편에 앉아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기다리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왔고 이제 그 순간이 오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내 조건은 이래. 제 목소리는 확고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약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 6억 원을 빌려줄게. 엄마, 그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대출금은 연 5% 이자로 10년 안에 갚아야 해. 어떤 은행보다도 관대한 조건이지. 그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일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더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너는 나를 위해 일해야 해. 매주 토요일에 여기 와서 이 부지 유지, 보수, 청소, 내가 필요한 일들을 도와야 해. 불평 없이, 변명 없이.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나에게 존중을 담아 말해야 해. 네가 나를 익숙하게 대했던 경멸적이거나
거만한 말투는 안 돼. 네가 멋대로 판단했던 짐이 아니라 내가 항상 그래왔던 너의 어머니로 나를 대해야 해. 네, 엄마. 마지막으로 저는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한 통 썼으면 좋겠어. 네가 나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사과 편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설날 가족 모임에서 온 가족 앞에서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굴욕적이에요. 굴욕적이라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엄마를 모욕하고 내 집에서 쫓아내고 온 가족에게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게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좋아. 그럼 합의된 거다. 다음 날 저는 그녀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녀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보인 안도감을 보니 기묘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돕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러 온 첫 번째 토요일, 지아는 제가 몇 년 동안 본 적 없는 청바지와 평범한 티셔츠 차림으로 도착했습니다. 비싼 옷과 오만한 태도가 없으니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딸의 모습과 더 닮아 보였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그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중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뒤편 창고 청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물건들을 재정리하고 있거든. 우리는 첫 1시간 동안 말없이 일했습니다. 그녀가 육체 노동에 힘겨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손은 육체적 노력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낡은 상자들을 옮기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물론이지. 저한테 빌려줄 돈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그렇게 큰 돈을 모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녀를 위해 문장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이번에는 잔인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아야, 네가 나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들이 많단다. 네가 한 번도 물어볼 생각조차 안 했던 것들이지. 그날 오후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새로 단장한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제는 제 재산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은 저녁 바람에 속삭였고 아주 오랜만에 저는 완전히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지아는 매주 토요일에 와서 불평 없이 일했고 우리는 점차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피상적인 교류가 아닌 삶과 실수,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어느 가을 토요일 낙엽을 쓸면서 그녀는 직설적인 질문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저를 정말로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멈춰서서 갈퀴에 기댔습니다. 지아야, 용서는 내가 상처럼 주거나 거두는 게 아니야. 진정한 변화를 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그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보셨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힘든 방법으로 겸손을 다시 배운 이 중년의 여자를. 그래, 봤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 자신도 그 변화를 본 것 같다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부끄러워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아야.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렴. 설날이 왔고 제가 추방된 이후 첫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아는 약속을 지켰고 저뿐만 아니라 자신이 퍼뜨린 거짓말로 인해 상처받은 온 가족에게 사과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선인의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그녀가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을 때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믿고 제게 등을 돌렸던 여러 친척의 눈에서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지아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편지를 마쳤습니다. 저는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용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 선희 언니가 후회 가득한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혜정아, 우리가 그렇게 순진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널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는 법이야.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안다는 거지. 다음 해봄, 오두막에서 열쇠를 발견한 지 정확히 1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진짜 상황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양평의 언덕에 아름다운 집을 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아하고 편안했으며 완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지아가 평소처럼 토요일에 일하러 왔다가 제 새 주소로 안내하는 쪽지만 남겨진 텅 빈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충격은 얼굴 모든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제 새 집에 도착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집이야.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내 진짜 집. 하지만 어떻게 저한테 빌려주신 돈은요? 엄마의 재정 상황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차를 준비해둔 넓은 부엌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아야, 네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오두막 기억나니? 네. 알고 보니 내 아빠는 너나 나나 처음에는 몰랐던 무언가를 알고 계셨단다. 그 땅에는 아주 귀중한, 극도로 귀중한 광물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어. 저는 그녀가 그 정보를 처리하고 그녀의 표정이 혼란해서 이해로 그리고 존경심이 섞인 경외감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빠는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 너는 현금을 낭비할 걸 아셨지만 나는 그분이 남기신 진짜 보물을 발견할 인내심과 지혜가 있다는 걸 아셨지. 지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돈이 전혀 필요 없으셨던 거네요. 제가 제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었지. 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니까. 그리고 네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모습이 내 안 어딘가에 아직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마도 그렇겠지?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항상 자격에 근거하는 건 아니란다. 그해 여름, 지아는 약속된 기한보다 3년 일찍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초점을 맞춰 변호사 업무를 재건했고 재정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것에 보답하는 자신만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어느 토요일 우리가 제3정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현관길 옆에 꽃을 심으며 그녀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 아빠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셨던 것 같아. 그는 내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걸 아셨고, 너는 지혜 없는 돈은 쓸모없다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걸 아셨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고 잔인했던 여자가 아니라 가장 힘든 방법으로 겸손과 감사를 발견한 누군가를, 저 자신의 여정, 집에서 쫓겨났던 황폐한 여자에서 지금의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여자로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는 오후의 햇살이 제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배운 것 같구나. 그날 밤 현관에 앉아 아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보낸 비범한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지만 진정한 가정을 얻었습니다. 저를 당연하게 여기던 딸을 잃었고
저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딸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제 생각을 방해하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엄마, 그냥 잘 자라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요. 제가 제 자신에게서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봐주셔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밤의 고요함 속에 앉아 몇 년 만에 가장 완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호 씨가 옳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